토요일 쉬지도 못하고 일찍부터 나오셔서 우리가 뭐 집에서 듣던 독립운동사 얘기하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독립운동사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돼 있지만은 사실은 대한독립운동사는 저희 집안이 3대에 걸쳐 가지고 할아버지, 아버지, 저까지 독립운동사를 공교롭게 하게 된 인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까 소개한 희산 김승학 선생은 저한테는 증조부 되시는데 증조부님, 그 다음에 조부님, 아버님까지 3대가 사실은 독립운동을 또 한 그런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독립운동을 좀 피해서 도망을 댕겼는데 직장 생활을 오래 좀 하다가 나중에 붙잡혀가지고 늦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립운동사 쪽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독립운동가들의 고대사 인식, 독립운동가들이 왜 고대사를 좀 더 하게 되었는가, 이 문제와 더불어서 이 네 분, 뭐 대표적인 인물로 네 분을 지정을 해주셨는데 단재 신채호 선생, 백안방희 선생, 이상정 선생, 이시영 선생인데 사실은 이분들은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해도 뭐 하루를 다 얘기해도 모자랄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거를 네 분인데 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준 책자에는 조금 다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주로 이제 이분들이 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만 해놨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저 사진 어떻습니까? 저 사진이 어딘 것 같아요? 예, 바로 백두산 천지 올라가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백두산 저렇게 멋있죠?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왜 역사인가?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이 역사가 미래라고 해요. 역사는 과거학인데 왜 미래라고 그러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왜 역사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역사는 과거 얘기일 뿐인데 그 역사를 지금 새로운 21세기에 우리가 옛날 거를 다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역사 얘기할 때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얘기로 이제 병원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이 우리에게 진찰을 하죠. 진찰을 하면서 꼭 물어보는 것이 과거에 이런 병을 앓은 적이 있느냐, 또 선대 아버지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병을 앓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꼭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병에 대한 전력을 한번 있는지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에 이런 전력이 있는지 보게 되는 것이고, 그거를 현재 오늘날에 반영을 하죠. 그래서 오늘날에 그 얘기를 들은 이후에 적당한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역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사실을 통해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단순히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인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 그래서 역사학은 미래학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사실 우리는 역사를 과거의 문서로만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역사라는 게 쾌쾌 묵은 이야기 이렇게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데 서양에서는 미래학자들이 되게 역사학자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 이런 것이죠. 또 역사에서 중요한 것이 사관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는 눈, 이것을 뭐 한자로 하면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안이 정리가 되면 사관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봐야 될 것인가?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잘못되는 것이죠. 예컨대 중국 사람의 입장에서 역사를 보면 중화사관이 되고요.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 역사를 보게 되면 식민사관이 됩니다.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역사를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민족사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이 사관이 정확하지 못하면은 역사를 삐뚤어 보게 되고 잘못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역사에서 지금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과거의 친일의 역사를 가지고서 지금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많은 학자들이 또 지금까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역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래서 이 역사는 또 시대마다 평가가 달라져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모르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동학은 동학난이라고 저희는 배웠어요. 요즘은 동학혁명이라고 배웁니다. 저희 다닐 때는 5.16이 혁명이었었어요. 교과서에. 지금은 5.16 뭐라고 합니까? 쿠데타라고 합니다. 자, 똑같은 사안인데 시대에 따라서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를 보는 관점, 역사 사관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역사의 팩트를 가지고도 달리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역사가 어렵습니다. 자, 누가 과연 그러면 역사의 정의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이 바로 그 사관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의 관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서 역사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1910년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후에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망명해서 항일 애국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은 보신의 책으로서 친일의 길을 갈 것이냐, 친일 매국의 길을 갈 것이냐, 두 가지 선택하는, 크게 봐서 두 가지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친일 매국의 길을 많이 택했습니다. 왜냐? 편하기 때문에. 항일 애국의 길을 가는 것은 상당히 처참하고 힘듭니다. 감옥에도 가야 되고 낯설은 외국 땅에 망명해가지고 거기에서 찬바람 맞으면서 망명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1910년에 두 가지 선택을 우리는 강요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됐죠. 자, 그래서 나라를 찾는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이 선택의 길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하느냐 이런 것이었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망명의 길을 택한 분들 또는 친일 애국의 길을 택한 분들의 후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나라의 독립을 찾게 되고 그래서 자랑스러운 조상들을 가지고 있고 현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모두 독립운동가의 후손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역사를 왜 또 얘기를 하느냐? 청나라 말기에 사상가이면서 학자인 공자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나라를 멸망시키려면 반드시 먼저 그 역사를 제거하라. 그 문지방을 허물고 그 기강을 파괴하면 먼저 그 역사를 제거하라. 그 인재를 끊어버리고 그 교육을 근절하면 먼저 그 역사를 제거하라. 모든 것이 어디에 귀결됩니까? 그 민족을 죽이는 건 역사를 죽이면 그 민족을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가 치열하게 우리에게 식민사관을 강요하고 우리의 역사를 끊기에 모든 노력을 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의 문제를 우리는 제대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네 분의 독립운동가들이 고대사인지 왜 고대사로 가느냐? 우리가 나라는 지금 이렇지만은 우리에게는 찬란한 과거의 역사가 있다. 이런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살펴봐야 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조선시대 어떻습니까? 조선 500년 동안에 중화사관에 많이 젖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돌보지 않고 중국의 역사만 주로 이제 보게 됩니다. 많은 학자, 많은 지식인들, 과거 시험 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중국의 사서라든지 중국의 문헌을 가지고 과거 시험을 보고 중국의 시를 외우는 걸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고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라를 찾는 첩경의 길을 바로 우리 고대사를 제대로 인식하는 그 길을 택한 것이죠. 첫째는 국외망명과 독립투쟁의 일환으로서 민족사를 연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지금 네
비롯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가이면서 역사학자,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의 역사를 얘기하면은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특히 1909년에 만들어졌던 대종교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종교가 우리의 본원적인 역사, 단군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역사를 되돌려 찾자 이런 운동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굳이 대종교를 우리가 자꾸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의식보다는 또 민족의 사상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보시는 것 같이 단재 신처 선생은 좀 비교적 젊은 나이지만 백암 박인식 선생이나 이상영 선생 또 그다음에 이시영 선생이 조금 그거보다 나이가 좀 젊지만은 대개 1850년 상당히 이분들이 망명할 때는 거의 50대가 넘어서 60대 가까이 돼서 망명을 택하게 됩니다. 자, 젊은 사람도 가기 힘든 그 망명 생활을 그때 당시 50대, 60대 접근한 분들은 뭐 지구의 80대 가까이 되는 그런 분들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나라를 찾겠다고 국내에선 더 이상 우리의 역사를 찾을 수도 없고 우리의 얼을 찾을 수 없으니까 국내 해외 나가서 우리의 역사를 찾겠다고 망명의 길을 택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분들이 대개 이제 학자들이 변을 당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 한 세 가지를 택합니다. 첫째는 순국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죠. 나라를 잃었을 때 많은 분들이 순국의 길을 스스로 자정을 하던거나 우리가 민영환 선생이라든지 매천 황희연 선생 같은 분 스스로 자정의 길을 택했죠. 스스로 자정 순국을 했습니다. 그다음 또 한 부류는 투쟁을 하러 나갑니다. 만주에 독립운동하러 무장투쟁하러 나간 분들이 있고요. 또 은인자중한 분도 있습니다. 학자로서 은인자중에서 은퇴해가지고 시골로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를 기르는 이런 은인자중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대개 이 세 가지를 많이 택했는데 여기에 좀 나쁜 처신을 한 사람들이 있죠. 바로 매국을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고대사 복원을 통해서 민족사학을 어떻게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보죠. 민족사학에 대해서는 대종교하고 상당히 연관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대종교를 홍합나철이 만들 때 그 기본적인 것이 우리의 역사를 되찾는다는 그런 내용이 컸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만국의 근본 원인이 모화사대의 왜곡된 역사교육이다. 모화사대 아까 얘기했지만 조선 500년 동안 뭐 고려 때도 마찬가지죠. 원나라나 뭐 이런 지배를 받았을 때는 그 시대에 잘못된 중국의 역사를 배웠던 것이죠. 그럼 모화사대의 왜곡된 역사교육이다. 그래서 참 옛날에 조선시대의 그 선비나 이런 사람들은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뭐 중국의 삼국시대 우리가 흔히 이제 중국의 삼국지에 나오는 그 수많은 영웅들의 얘기를 하나같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지금은 또 젊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젊은 세대는 그리스 로마 시대를 너무 또 빡하게 알더라고요. 한국의 역사는 모르면서 남의 나라 역사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모화사상, 사대사상이 상당히 많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과거 시험을 또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그런 역사교육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느냐. 백성들이 진실한 민족의식을 배양해서 국권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맨 끝에 있는 대로 국수망일전쟁은 도가존이다. 이건 뭡니까? 나라를 빼앗긴 현실 속에서 그 정신을 온전히 지키면은 가히 광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나라는 망했으나 도는 그대로 가히 존재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대종교에서는 이것을 기존 모토로 살았습니다. 나라가 망했지만 그 도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으면 언젠가 나라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하고 있죠. 자, 먼저 이제 그 네 분의 얘기를 그때 이분들이 어떤 글을 쓰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제일 먼저 단재 신처 선생, 우리나라 근대 역사에서는 제일 앞장서서
활동하신 분이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감옥에서 순국하신 그런 분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초창기 여러 가지 이제 신문에 논술도 많이 썼지만은 그 중에 1908년에 독사실론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독사실론은 민족주의 역사학의 방법론과 새로운 고대사 체계를 제시하고 조선시대에 있었던 유교사관과 일본의 황국사관을 가멸차게 아주 비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체를 제대로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주족과 객족의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족은 부여족, 그 고구려 단군의 후예들을 주족이라고 하고요. 객족인 그 외 선비족이라나 중국족, 말갈, 여진족, 그 주족의 주변에 있는 그런 민족을 대개 객족이다, 이렇게 이제 단재 선생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 무대가 이제 우리가 중요한데요. 한반도가 아닌 만주와 한반도에 걸친 영토. 자, 우리가 한반도에 들어온 지가 언제입니까? 고려시대. 우리가 불과 1000년 정도만 한반도에 있었고, 그 전에 우리의 역사 무대는 어디입니까? 고구려, 부여 전부 다 만주 지역이죠. 만주 지역은 한반도의 몇 배가 됩니까? 그런 지역에서 우리가 있다가 한반도로 와가지고는 한반도가 마치 전래 옛날부터 내려오던 우리의 영토 개념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활동 무대가 한반도가 아니고 만주와 한반도에 걸치는 지역이다, 이런 활동 무대부터 이제 달리 해석을 한 것이죠. 그리고 민족 개념을 한족과 한반도 중심의 소중화와 유교 사관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주 수복의 당위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군 기자, 단군에서부터 기자 삼한으로 넘어가는 삼한 정통론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단군 조선에서부터 부여, 고구려 이렇게 내려가는 역사 체계, 그래서 발해까지 내려가는 이런 역사 체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 우리 역사 의식이 어땠습니까? 역사 조선 선비들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뭘로 만족했냐면 소중화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조선 초기에는 명나라가 있었죠. 그래서 명나라를 하늘같이 떠받들고 명나라가 망해서 청나라가 명나라를 망하게 했죠. 자, 명나라가 망하면서 야, 명나라 중화가 망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소중하다. 중화에서 벗어나서 소중화. 우리가 그래서 명나라를 뒤를 이어가지고 중화를 잇는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는 소중하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런 유교 사관에 찌든 그 역사를 가지고 소중화에 만족했던 그런 것이 바로 조선시대의 역사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독사실로는 초창기 단재 신채호 선생이 쓰신 건데, 이런 기본적인 인식하에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단재 선생은 글을 쓰게 됩니다. 저희가 이전에 북경에 가봤더니 단재 선생은 북경대학의 그 도서 그 출입증을 얻어가지고, 이석증 그때 총장한테 얻어가지고 집하고 도서관만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보고 했다는 얘기죠. 예컨대 단재 선생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한 번에 책 한 페이지를 대각선으로 읽을 정도로 독서 해력이 상당히 빠르고 기억력이 비상한 사람으로,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북경도서관에는 옛날부터 전해내려온 엄청난 중국의 고소들이 많이 있죠. 거기 가서 북경도서관에서 그 책을 보면서 엄청난 독서량의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요즘 학자들 공부할 때 어떡합니까? 자기 연구실에서 도서관에서 빌린 책도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 쌓아놓고 그거 가지고 타이핑해가지고 논문 내죠. 단재 선생은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다 저런 거 쓰셨어요. 나중에 조선 상고사라든지 이런 거는 감옥에서 다 쓰신 겁니다. 감옥에서 쓰시는 게 뭐예요? 책이 있습니까? 뭐 물론 한두 권은 이제 반입해가지고 쓴 것도 있었지만은 감옥에서 옛날에 읽은 거를 기억해가지고 쓰신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우리 학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책 옆에 갖다 놓고서 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탁월하게 저렇게, 원래 단재 선생님이 비상하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저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글을 다 외우는 시대였잖아요.
과거 시험을 보면 글을 다 줄줄 외워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암기에 대한 특별한 그런 능력들을 좀 가지고 있었던 거 분명합니다. 그중에서 뛰어난 단재 선생 같은 경우는 감옥에서도 이 읽은 것을 다 기억해가지고 썼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학자들이 그런 비아냥을 좀 합니다. 아, 단재 선생 글 보니까 틀린 것도 있어. 아니, 자기는 앉아서 책이 있는 걸 뺏겨가지고 쓰고 단재 선생은 이때 옛날에 본 거를 기억해서 썼는데 다소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비아냥거릴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동국 고대 선교고입니다. 그 선교라는 것이 우리가 중국에 도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그런 게 도교라고 하는, 도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의 고유의 종교가 있었다. 그게 뭐냐? 선교다. 이건 무슨 단군하고 이제 관련되는 것이고, 그 선교라는 것이 옛날에 그런 무장이라든가 이런 선비들은 다 선교를 습득했다는 거죠. 고구려의 명림답부라, 재상명림답부라든지 김유시라든지 온달, 을지문도 이런 사람이 다 옛날 선교를 습득했던 이런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14년에 조선사를 쓰게 됩니다. 이 조선사는 만주에 있었던 동창학교의 교재로 집필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동창학교에 가서 그 학생들한테 역사를 가르치면서 조선사라는 책을, 이건 뭐 책자라고 하기엔 그 저기 한 거의 요새로 치면 프린트물 같은 이런 것이지만 하여튼 조선사를 교재로 만들어서 그걸 사용할 수 있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단재 신처도 여기에 처음으로 만주에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환인현 이쪽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고구려의 유적지가 있는 걸 본 것이죠. 그 적석총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이때는 더 많았겠죠. 이런 것을 보고서 단재가 상당히 새롭게 바뀐 것이 한반도 안에 있다가 만주에 가니까 이게 과연 우리의 역사의 흔적이고 실증이다 하는 이런 것을 많이 하면서 크게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북 만주 일대 고적답서와 광개토 태왕릉에 크게 감명을 해가지고 단재 선생 그때 푸념이 내가 몇백 원이 그때 당시 몇백 원이 있으면은 저 무덤을 한번 파헤쳐보고 싶다. 그 안에 어떤 문화 유적들이 있는지 이렇게 이제 얘기한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만은 단재 선생이 만주에 가가지고 상당히 그 의식이 또 새롭게 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사 연구초,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평양에 대동강 폐수가 있었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단재 선생님 여기서 몇 가지 저거 얘기를 하죠. 평양에 폐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폐수는 여러 군데 있다. 특히 중국 사서에서 얘기하는 폐수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만주에 있는 만주 해성 현에 있는 헌우락이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양에 있는 것만 폐수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평양에 있는 폐수만이 폐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낙랑군을 얘기할 때 낙랑군이 평양 일대에 있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재 선생은 이미 그때 역사를 삼국사기나 이런 데를 보면서 거기에 이미 최씨 낙랑국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낙랑 군이 한반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선은 평양 일대에 최씨 낙랑국이 있었고, 또 나중에 나가서는 낙랑군은 한반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요동지방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발전이 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조선시대의 학자들이 얘기했던 것과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조선상고사. 이게 이제 좀 의미 있는 책입니다. 조선상고사가 1931년 감옥에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완성을 한 책입니다. 이게 사실 미완성 책이에요. 연순 감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필을 했는데, 이 조선상고사의 원 이름은 사실 조선사라는 통사를 쓰시려고 했어요. 고대사회부터 쭉 전반에 걸친 조선사 통사를 쓰려고 했는데 조선상고사 정도 쓰시고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원고를 반출해가지고 결국은 조선상고사라는 이름으로밖에 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상고사까지밖에 단재 선생이 쓰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조선사 전체를 아우르는 역사를 쓰시려고 했는데 거기 감옥에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완성하지 못해서 그 후대의 그 사람들이 이제 조선 상고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출판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단재 선생의 이런 글을 통해 가지고 단재 선생이 어떻게 치열하게 살았느냐. 자, 한국사의 아와 비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여러분 나중에 교재로 나눠드린 책에 자세하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만 한국사에서 아와 비아, 아가 뭐고 비아가 뭡니까?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게 아의 역사고 우리가 아닌 남은 비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한 나의 역사와 내가 아닌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나와 나 아닌 비아의 투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보십시다. 어느 것이 역사의 투쟁이고 어느 것이 저겁니까? 자 보십시다. 여기 보면 단재 선생이 감옥에 있을 때 죄수복을 입은 단재 선생 모습입니다. 역사는 나와 비와의 투쟁이다. 감옥에서 한국의 역사를 집필하시다가 순국하셨습니다. 그 옆에 사진 한번 봅시다. 그 옆에 사진은 조선사 편수회가 야유회 가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조선사 편수회가 뭡니까? 한국의 역사를 말살하기 위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박은식 선생의 통사를 쓰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놀래가지고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서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했습니다. 여기는 일본 사람도 있지만은 적지 않은 한국 사람도 여기에 조선사 편수에 포함되어 있었고 또 그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해방 후에 우리 역사의 주역으로 또 활동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두 거를 놓고 보면은 한 분은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감옥에서 고군분투해가지고 한국의 조선 상고사 같은 역사서를 남겼고 또 다른 한쪽은 저렇게 야유회를 다니면서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조선 기생 그다음에 일본 게이샤를 옆에 끼고서 저렇게 노디닥거리면서 우리의 역사를 왜곡한 부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것이 역사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배감 박은식 선생의 고대사 인식을 보시죠. 배감 박은식 선생은 뭐 신치호 선생도 그렇지만 전통적인 그 성리학자였죠 처음엔. 그러다가 이분이 양명학으로 조금 변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대종교에 깊이 이제 빠져 계셨던 그런 분입니다. 여기 이제 한국 통사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국채가 비록 망했어도 국혼이 불멸하면 부활 가능하지만 지금 국혼인 국사책마저 불태워 없어지니 통탄을 금할 수 없구나. 말 한마디 글자 한자의 자유가 없으니 오로지 해외에 나가서 4,000만 원을 모아 편찬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국혼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러기 때문에 국내에선 더 이상 우리 글, 우리 말, 우리 역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해외로 망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50대에 다 돼서 이제 망명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러시아, 만주 러시아, 그 다음에 나중에 상해 임시정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통령까지 되지 않습니까? 박은식 선생이 이제 한국 역사를 여러 가지로 남기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1년 음력 5월 달에 압록강을 건넙니다. 압록강을 건넌다는 것은 만주로 건너갔다는 얘기죠. 자, 주로 위대한 우리 역사의 전기를 저술합니다. 자, 우리도 뭡니까? 우리가 청소년 때 또 초등학교 때는 뭐를 많이 읽힙니까? 우리가 영웅전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읽히죠. 그 영웅을 본받기 위해서 많이 읽힙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어렸을 때 영웅전은 전부 다 외국 사람 영웅전이 많았어요. 한국의 영웅전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본받기 위해서 뭐라고 썼으면 동명왕실기, 동명성왕, 고구려 처음에 공명성왕이죠. 그다음에 바로 발해태조, 발해태조입니까? 발해태조. 그다음에 몽배금 태조라고 했는데 저건 글자 그대로 한자로 하면 몽배금 태조, 금나라 태조를 꿈에 뵙고서
그 기억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몽베금 태조라는 글을 이제 쓰게 되는데 이거 쓸 때는 어디로 가서냐, 흥도촌, 만주에 가가지고 흥도촌에 갔는데, 흥도촌 누구네 집을 가냐 하면은 그 환인은 흥도촌의 윤세복 선생 집에 가서 기숙하면서 거기에서 저런 글을 쓰게 됩니다. 윤세복 선생이 누구냐면 나중에 대종교 제2대 교주가 제3대 교주가 되시는 분이죠. 그분 집에 가서, 그래서 이때 가서 대종교하고도 많이 관련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전래대로 내려오는 이런 그 고대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써가지고 장차 이런 영웅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국토를 회복하고 국권을 회복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저술들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개 소문, 이거는 이제 휘자입니다. 이게 사실은 연개 소문인데 그 중국에서는 이연이라는 그 중국의 태종이 있어가지고 이게 연자를 기위해가지고 천자로 이제 바꿔서 썼기 때문에 이제 당시의 상황으로 이제 천개소문이라고 이제 썼고 실제로는 연개소문이죠. 그래서 이런 고대 인물들을, 영웅들을 젊은 사람들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대동고대사론을 1911년에 집필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대동고대사라는 것은 우리 고대사를 쓰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역사가 없어 민족도 없다. 역사를 통해서 민족의 동질성을 찾아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질성이냐? 혈통의 동질성이다. 그 다음에 우리의 국사의 무대는 한반도가 아니고 만주와 한반도를 아우르는 그런 곳이다. 그 다음에 우리의 종교와 역사를 제대로 복원해야 되네. 아까 얘기한 선교라든지 이런 우리 전통적인 것을 보존해야 된다. 이런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암 박은식 선생의 글 중에서 저는 참 저 몽베금 태조라는 책을 감명 깊게 좀 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금태조의 금나라 태조한테 배알하고 저렇게 했나 이러는데, 사실은 금나라는 누가 세웠습니까? 민족으로는 여진족이 세웠죠. 사실은 여진족은 옛날에 우리 민족의 한 갈래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흔히 말갈이라고 얘기했죠. 말갈족이라고 했던 그 계통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금태조의 조상이 바로 뭐냐면 신라 고려에서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하고 같은 친연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금태조 아골타 상이 이제 중국에서 가서 이제 찍은 건데, 저런 걸 이제 보면은 몽베금 태조가 그냥 막연한 중국의 여진족 타 민족의 조상이 아니고 우리와 상당히 친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의 앞머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주의 지리, 역사, 인정을 개관하면서 이곳이 단군, 부여, 고구려, 발해의 옛 땅으로 무수한 영웅 호월이 나타나 장대한 국가를 건설하였다. 꿈에 나타난 만주 땅에서 금나라를 세운 태조 아골타 또한 우리 민족의 갈래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릇 이 땅은 우리 선조의 고토다. 모두 고구려 발해의 강력이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자손된 이들은 선조의 땅과 선조의 피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1천여 년 사이에 선조의 업적을 어디다 넘겨버렸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백암 박의시 선생이 꿈을 가탁해가지고 아골타에다가 하소연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아골타가 왜 너희 나라는 이렇게 중국의 모하사상, 중국의 사대사상 이런 나라로 전락했느냐, 이렇게 질책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 얘기를 백암과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을 만들 때 우리나라 누구누구를 갖다 우리 역사 인물 중에 누구누구를 어느 자리에다가 장관 자리에 앉히고 할 그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지만은, 그래서 그 백암 선생이
이런 옛날의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젊은 사람들한테 옛날의 영웅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앞으로의 이런 큰 뜻을 가지고서 나라를 되찾고 국헌을 되찾고 역사를 되찾는 이러한 인물들이 되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몽베금 태조를 썼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망국의 원인을 뭐라고 봤습니까? 집권층의 학정과 무능, 그다음에 지식인, 학자들의 탐함과 수수방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식인들이 사회 지도층이죠. 어느 나라든지 우리가 둘러봅시다. 어느 나라든지 백성이 잘못돼 가지고 그 나라가 망한 예는 없습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지도층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저는 지식인, 학자, 지도층 이런 사람들이 잘못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우리의 조선 시대를 되돌아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또 하나, 물론 이제 백성들도 문제가 있죠. 백성들의 노예근성. 백성들의 노예근성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참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건데, 백성들 누가 이거 좋다고 하면 그쪽으로 따라가고, 누가 옛날 말로 공신 한 컬레 더 준다고 하면 그쪽 가서 표 찍고, 이게 노예근성인 거죠. 자기의 줏대가 없는 백성. 줏대가 왜 없습니까? 옛날에 4대 사상 이런 데 젖어 있었던 백성이기 때문에 줏대가 없는 것이죠. 자기 조그만 이익 가지고서 거기에 손을 벌리는 이러한 백성들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예근성, 아까 얘기한 소중화, 중국이 됐을 땐 소중화로 가고 일본이 됐으면 친일로 가고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이런 백성들, 이런 모습들을 배감 선생이 통렬하게 비판을 한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여기는 사실 한국 통사나 한국 독립시 혈사는 고대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또 배감 선생이 얘기할 때 통사하고 혈사를 또 건너뛸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소개만 잠깐 드릴게요. 자, 저기 한국의 통사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의미의 전체를 아우르는 통사가 아니고 저기 통자가 무슨 자입니까? 통곡할 통자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픔의 역사. 를 쓴 거죠. 1910년에 나라가 망하면서 그 아픔의 역사를 쓴 것이 한국 통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963년 대원군 집정부터 1911년 백오인 사건까지, 즉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과정을 집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자 이름을 굳이 배감방에서 보통 이제 배감이라는 글자나 그 호를 많이 쓰는데 여기는 특별히 태백광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백광로는 뭡니까? 한국에 있는 미친 노예다.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노예 상태가 됐던 그걸 스스로 폄하해서 태백광로라는 호를 사용을 굳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역사의 기본적인 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1장이 지리고 제2장이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거 상당히 유념을 해야 될 거예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역사 위주로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역사라는 것은 어디에 기본을 해야 되냐면 지리 위에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지리 개념을 모르고 역사를 갖다 놓으니까 엉뚱한 지역에다가 지명 비정을 해놓는 것이죠. 지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 지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도읍지가 될 만한데 안 될 판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리를 놓고서 역사를 갖다 거기다 올려놓아야 되는데 그 사서에 잘못된 거 그대로 그냥 역사적인 내용만 보고서 엉뚱한 데다가 갖다 놓으면 안 되죠. 그러면 중국의 한 나라가 평양을 침범할 때 바닷가에 함선이 들어와 가지고 침략을 했다고 그렇게 중국 사마천의 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평양이 어떻습니까? 바닷가입니까? 아니죠. 어디입니까? 대동강 진남포에서부터 한참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평양이 있는 거죠. 이게 지리적인 개념부터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리를 모르면은 역사를 할 수가 사실 없는데 옛날에는 우리의 역사는 전부 역사 지리였었어요. 또 지리 역사였었어요. 그러다가 서양식으로 바뀌면서 지리하고 역사가 완전히 분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리 개념, 역사 개념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역사 공부하는 사람이 지리 개념 옛날 지도 찾아가지고 이렇게 잘 안 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영산강 같은 데 가면요.
그 옛날 그 옹감묘나 무덤 같은 것이 육지 한가운데 있습니다. 대개 무덤들은 옛날 자리는 하천을 따라서 대개 있거든요. 그게 일제시대 때 거기 다 개간을 해가지고 땅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 지도를 봐야 지금 옹감묘 있는 데가 옛날 영산강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리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는 학자들은 반드시 앞에다가 지리를 놓고 그 위에 역사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자, 세월이 물과 같아서 나로 하여금 조금 더 미룰 수 없게 한다. 내가 이 직무를 폐기한다면 4천년 문명국이 또한 발해가 망하자 역사가 망하는 것과 같은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 자, 백안 박의신 선생님 그 나이에 가서 이 역사를 붙들고서 역사책을 쓴 이유가 뭡니까? 4천년 문명국이 이로써 이제 망하면은 역사가 끝나면은 끝나는 거 아니냐. 나라도 이 역사 하나를 지켜야 되겠다는 이런 일념에서 이런 역사를 썼다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특히나 한국 통사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통사가 발간으로서 해서 당황한 일제 조선 총독부는 그 산하 중추원 산하에 반도사 편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1925년에는 조선사 편수회로 확대 개편해서 1932년부터 38년까지 식민사관에 근거해서 한국사를 왜곡하는 조선사 37책을 발간을 하게 됩니다. 자, 한국 통사라 이때까지 일본이 자기 마음대로 한국의 역사를 만들려고 했는데 한국 통사가 국내로 유입되면서 조선 사람들이 한국 통사를 보면서 이거 제대로 된 역사 이거 더 이상 되면 우리가 거짓말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한국 통사를 뭐 반입 금지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본격적으로 조선사의 역사를 거부하는 그런 그 조선사라는 것을 만들게 되죠. 사실 저 조선사는 그 사료에 이제 나열한 것인데 엉터리 사열을 나열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역사를 마치 4천년, 5천년의 역사를 갖다가 2천년의 역사를 잘라가지고 한사군부터 나라가 시작됐다. 왜 한사군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때 당시에 중국의 식민지였잖아요. 한사군이 뭡니까? 역사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한나라, 중국 한나라의 식민지다. 너희 나라는 처음에 역사를 시작할 때부터 외국의 식민지부터 시작한 나라다. 그러니까 1910년에 일본이 너희 식민지로 만드는 건 역사적인 규결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속셈으로 한사군을 첫나라로 만든 거예요. 어마어마한 속셈들이 다 있죠. 그런데 자, 저 조선사 37책을 최근 모 대학에서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반포를 못하게 합니다. 저 조선사가 나와서 어지러울 사람들이 아직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게 아직까지의 우리 역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역사를 회복하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조선사 편수회에서 있었던 그분들이 해방 후에 우리나라 역사학계에 독점을 하게 되면서 그 제자의 제자들까지 지금 팽배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런 일본의 조선사, 일본의 조선사가 나오면 일본이 뭘 왜곡했는지 우리가 빤히 알 수 있는데 저거를 시중에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현실적까지 이야기까지 이제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가 자꾸 좀 길어지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소위 피 흘림의 역사,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입니다. 이 지혈사, 혈사라는 건 피의 역사 이런 얘기인데 왜 피의 역사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나라를 찾겠다고 만주에 특히 만주나 연해주 지역에 가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무장 독립 투쟁을 한 그 역사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3.1 만세 운동을 보고서 야, 우리나라도 언제는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기운이 보인다 해가지고 3.1 만세 운동이 일어난 것을 보고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 투쟁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혈사라고 했습니다. 피 흘림의 역사, 나라를 찾기 위한 피 흘림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아까 잠깐 얘기한 대로 박은식의 역사 인식에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자, 갑신정변, 옛날의 역사에서는 갑신정변, 김옥균이라는 이 사람들이 했던 갑신정변이라고
초창기 박은식 선생도 갑신정변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것을 갑신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학난으로 쓰셨다가 나중에 동학혁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동학난도 동학혁명이라는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갑신정변은 지금도 갑신정변이라고 많이 하고 있어요. 갑신혁명, 그 백암 박은식 선생의 갑신혁명이라고 한 것이 왜 갑신혁명이냐? 갑신혁명은 뭡니까? 그때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지만 조선의 왕권 위주에서 처음으로 민중들이 그분들이 민중들은 아니지만 민중들이 혁명을 일으킨 최초의 역사가 바로 갑신정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권의 나라에서 민중이 주체로 뭔가 새롭게 뒤집으려고 했던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갑신혁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은식 선생의 역사 인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기존에 있는 그런 틀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어떤 것을 바라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분의 얘기를 했죠. 지금 그 단재 신치호 선생, 백암 박은식 선생.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분은 석주 이상영 선생입니다. 석주 이상영 선생은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테고 요즘에는 특히 안동에 있는 임청각이 부각되면서 이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고성희 씨의 그 종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동에 있는 임청각이 옛날에 큰 그야말로 아흔아홉한 집이라고 했는데 일제가 이것을 절반을 잘라가지고 그 앞에다가 일부러 중앙선 철로를 놔버렸어요. 그 집을 잘라. 왜냐하면 석주 선생이 그 당시에 임시정부 국무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혼을 빼앗겠다고 해가지고 일제가 그런 짓을 많이 했죠. 조선의 혈맥을 끊겠다고 해가지고 뭐 쇠말뚝도 옛날에 받고 철로도 일부러 그렇게 돌아가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앙선 철로가 안동 시내로 나서 쭉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일부러 삥 돌아가지고 석주 선생 그 집을 반 자르면서 중앙선 철도를 놓은 것이죠. 지금은 이제 다시 회복돼 가지고 지금 임청각을 다시 복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오랜 시간이 걸렸죠. 복원하기까지. 자, 그래서 석주 이상영 선생은 고성희 씨 명문가의 이 집안에서 보면은 그 석주 이상영 선생 그 후손을 비롯해서 그 일가 친척 가운데 12명이 독립운동 서훈자가 됐죠. 그래서 석주 선생을 비롯해서 그 아들 손자까지 다 독립운동 서훈이 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퇴계 이황의 이제 항맥으로서 이제 이어지면서 그 서산 김홍락 학통에 유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개 서산 김홍락 선생은 안동 지역에 있으면서 안동 지역에 있는 많은 독립운동가들 또 의병을 일으킨 사람들의 그 종장들이 되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안동에서 유학은 전통적인 성리학을 벗어나서 개신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발전된 유학, 그 다음에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유학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주 선생은 을미의병 1894년에 일어났던 을미의병에 나게 되죠. 을미의병은 우리가 왜 일어나게 되죠? 을미운동은 민비시해 사건이 촉발되는데 사실은 민비시해 사건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또 민비라고 하면은 또 왜 명성황후인데 민비라고 하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자, 그 당시에 명성황후는 나중에 대한제국이 된 다음에 명성황후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죠. 자, 민황후는 그때 세간의 그 이름이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았어요. 죽었다고 해가지고 뭐 물론 국모가 죽었다고 해서 많은 백성들이 저걸 했지만은 의병이 일어났던 사실 단초는 뭐냐면 이때 같은 때 연말에 일어났던 단발령입니다. 왜 단발령이냐? 조선의 선비들은 머리 상투 자르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에게 물려준 하나도
훼손할 수 없는데 그 머리를 자른다는 거. 그러니까 민왕후 돌아설 때까지 조용하던, 물론 이제 몇 분들은 이제 의병을 일으키지만 벌떼같이 의병이 일어난 것은 바로 단발령 때문입니다. 자기한테 직접 와 닿는 거죠, 이거는. 선비들 입장에서. 그래서 많은 선비들이, 유학자들이 의병을 일으켜서 을미의병, 그 다음에 을사년에 을사의병, 정미에 정미의병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데, 자, 을미의병에서 그 참여해가지고 많은 거금을 여기에다 석주 선생이 쏟아붓게 됩니다. 그래서 의병이 실패하자 그 다음에 구국 계몽 운동으로 그 노선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협회 안동지회장이 됩니다. 이 대한협회는 당시에 이제 구국 계몽 운동을 했던 단체인데, 물론 나중에 대한협회도 친일로 이제 돌아갑니다만은, 그래서 석주 선생도 나중에 대한협회가 친일로 돌아가니까는 그 안동지회장을 그만두게 되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초창기 대한협회 안동지회장을 통해 가지고 구국 계몽 운동까지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0년에 국권에 피탈되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만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왜 이분들이 1910년에 망명하게 되냐? 물론 그때 신민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조건도 있지만, 더 이상 한반도 조선 땅에서는 더 이상 우리의 역사, 우리의 혼, 우리의 정신을 얘기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 만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10년에 나라가 망하면서 이분들은 이미, 우리가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할 이시영 선생이라든가 이회영 선생, 이 일가가 간 것 같이 1910년 나라가 망한 이후에 1910년 말이 되면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해가지고 만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910년 말에서부터 1911년 봄까지 많은 분들이 만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 보면은 그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상당히 예측을 하고, 물론 신민회에서도 그 회의를 통해서도 하지만은 이미 1905년부터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망했다는 것이 거의 기본적인 통념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외국권을 빼앗기면은 아무 외국에 대한 권리가 없죠. 우리가 이해하는 그 영국 그 영사가 자결한 것도 뭡니까? 영국 땅에서 혼자 남아가지고 영사란 자리를 있는데, 그 을사늑약으로 영사권이 없어지니까 아무 할 일이 없는 것이고, 그 외국 낯선 땅에서 완전히 국적이 없는 영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스스로 자결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 서름을 이하능 선생이 이국 땅에서 이미 겪으신 거예요. 1905년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결을 하시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만주로 망명하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든 것이 경학사라는 것을 만듭니다. 경학사는 밭경자에다 배울 학자입니다. 한쪽에 밭을 갈고 한쪽으로 배운다.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일을 하면서 공부한다, 이런 의미도 되고, 또 한쪽으로는 무정투쟁 준비를 하면서 훈련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배운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경학사라는 것은 이제 만주 지역에 망명했던 사람들이 모인 그 한인 자치단체죠. 왜냐, 한국 사람이 모이면 여기에서 중국 사람들 그 가운데 한인들이 어떻게 모여가지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최고 우두머리였던 사장, 경학사 사장이 처음부터 이제 가서 되죠. 그래서 1911년에 경학사를 만들고, 근데 경학사가 만들었는데 여기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만주가 참 기후가 변화무쌍해요. 그러니까 만주가 상당히 토질이라는 건 좋고 농사는 잘 되고 하는데, 그 기후가 상당히 변칙이 있어요. 그래서 1911년과 1912년 두 해 동안에 완전히 농사를 망치게 돼요. 서리가 일찍 내리는 바람에 농사를 한 톨도 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2년까지, 그러니까 2년 연속하니까 사실은 가져갈 때, 망명할 때 무슨 큰 재산을 가져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2년 동안 먹을 저것까지 완전히 소탕하니까 없어지니까는 힘드니까 뿔뿔이 때 많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더 멀리 간 경우도 있고, 또 연해주로 간 경우도 있는데, 여하튼 그냥 그런 거를 겪고 1913년에 그걸 다시 수습해가지고
부민단이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1910년에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났다는 걸 얘기를 듣고서 그것을 발전시켜서 한족회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경학사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배우는 것도 있지만 훈련을 병행하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망명한 건 뭡니까? 만주에 망명해가지고 거기에서 무관학교를 통해서 군인들을 길러가지고 그 군인들을 통해서 나라를 되찾는 이런 포부를 가지고 간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부터 무관 학교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신흥학교 또는 신흥중학 이런 이름을 해서 나중에 신흥무관 학교를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배우면서 한쪽에서는 훈련을 했던 이런 것이죠. 이 신흥무관학교 학생들 기록에는 우리가 뭐 한 3,500명까지 1910년, 19년까지 배출했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우리나라 이제 청산리 전투에 사실 큰 역할을 하게 되고 만주 독립운동의 기간 요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관학교를 설립해서 무장 독립 투쟁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고요. 신흥무관학교 출신들 중에서 졸업생들을 뽑아가지고 백서농장이라는 데를 만듭니다. 우리가 백서농장을 한번 중국에서 가봤더니 진짜 산골짜기에, 왜냐하면 꼴짜기에 들어서 훈련하지 않으면 중국 사람들한테 발각이 되면 일본한테 가서 다 이를 거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이 그걸 알면은 가만 놔두지 않겠죠. 아마 중국 땅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도 모르고 일본 사람이 모르게 훈련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주 첩첩 산골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나라 무슨 태백산 꼴짜기보다 더한 그런 데 들어가서 백서농장이라는 농장을 만들어 한쪽에선 농사 지으면서 한쪽으로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1914년부터 1919년까지 이건 주로 김동삼 선생이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데요. 백서농장이 왜 1914년에 14년에 만들어지느냐? 자, 신흥무관학교 학생들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훈련을 받으면 자기는 바로 전쟁에 투입될 줄 알고서 열심히 받았는데 우선은 무기가 없어요. 무기를 조달할 수가 서간돼서 힘들어요. 그리고 훈련은 받았는데 왜 우리 싸우러 나가지 않습니까? 전부 다 졸업생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가게 되면 그때 1914년이라는 게 뭡니까? 세계 제1차 대전이 시작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되면은 일본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니까 우리가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일본과 싸울 수 있다. 그래서 14년에 백서농장 가가지고 세계의 전쟁이 일어날 걸 대비해가지고 학생들을 데리고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알다시피 결국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은 일본이 오히려 연합국의 일원이 되는 바람에 그거는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자, 그 다음에 석주 선생은 1925년 임시정부 국무령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무슨 제도였습니까? 처음에 이승만 박사 처음에 세울 때는 총리로 갔는데 이승만 박사가 끝까지 자기는 대통령으로, 왜냐하면 미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총리라는 건 인정 안 되고 그건 대통령 프레지던트가 돼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대통령제를 하다가 나중에 이승만 박사가 탄핵을 당하게 되죠. 예, 탄핵을 당하게 되니까 야, 대통령제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만드는 게 이제 국무령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무령 제도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주석제가 돼가지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으로 만주에 있었던 이상영 선생을 상해로 불러가지고 하게 되는데 결국은 국무령으로 모셨지만은 만주에 있었던 많은 그 내각에 같이 활동해야 될 분들이 야, 우리가 상해에 가서 무슨 독립운동을 하냐, 우리 만주에서 끝까지 독립운동 하겠다 뭐 이러는 바람에 사실은 상해에는 가서 거기서 무장 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 바람에 석주 선생의 이쪽에 조각은 좀 실패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다가 1932년에 길림성 설현에 순국하시는데, 그래서 이때 처음에 망명하신 직후부터 해가지고 많은 저수를 또 이제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석주 선생이 1913년에 대동역사, 이것도 신흥학교 교재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서서록은 서쪽으로 이사 갔다 이런 뜻인데 망명의 일기입니다. 말하자면 망명일기라고 해서 1911년에 망명하셔가지고 1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망명하면서 그거를 일기식으로 이제 쓴 거 이제 서사록인데
어, 그 다음에 이제 저술한 것이 봉기자 우조선, 조선에 있었던 기자를 봉한 사실. 그 다음에 요동에 있는 평양,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는 평양이 아니고 요동 평양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조선 평양에 있는 그 우리가 기자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정전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종화, 양이, 변 이런 저술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대개 이런 저술들은 전통적인 우리 유학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이런 그 단재나 배감 박희 선생이나 이런 분도 있지만, 석주 선생이나 나중에 이제 그 이시영 선생 같은 경우에는 정통적인 역사학자는 아니었었죠, 당시에. 그래서 이분들의 역사 논점이 조금 우리 흔히 얘기하는 역사 학자적인 입장에서 조금 어긋난다고 할지라도 이분들의 의미는 뭡니까? 여기 역사관이 얘기한 대로 대개 나라가 역사를 갖는 것은 지난 일을 기술하려면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 역사를 가지고 국가의 채통을 높이고 국민의 정신을 기르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이 석주 선생은 역사의 의미를 정확한 역사의 팩트를 꼭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정신, 이 역사의 정신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죠. 역사가 뭐 국민 정신 기르지 않고 뭐 이렇지 않으면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석주 선생은 좀 다르게 이제 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석주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민족과 만주에 갔기 때문에 만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만주는 부여 이래로 우리나라의 근본이자 복심된 것이 3,000년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이족들의 기운과 피가 서로 관조하여 결코 잊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사의 중심 무대를 만주로 설정해서 만주에서 설립되었던 숙신, 단군, 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의 역사에 주목하게 되죠. 이 석주 선생도 뭐 전통 유학자로서 많은 서적을 보고 많은 적어서 또 개신 유학자로 바뀌면서 많은 적을 봤지만 이분이 참 대단했던 게 서설하게 보면 나타납니다만 만주에 들어가자마자 그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안동에 가서 제일 먼저 책을 구한 것이 뭐냐면 중국의 지도하고 중국의 지지입니다. 중국을 알아야 중국 땅에 가서 이야기하고 행세할 수 있지 않느냐. 참 이런 것들이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막상 막연하게 우리 옛날 저걸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중국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중국의 역사를 새롭게 그 연세 드신 분이 거기서 다시 우리의 중국을 다시 새롭게 보면서 중국이 어떤 저건지 새롭게 그런 것을 연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그때 지도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만주가 관계되는 한반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주에 관계되는 이런 지도들을 살피고 또 책을 찾아보면서 이런 역사를 이해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런 그 학자들이 단순히 그냥 가서 몸만 가가지고 뭐 독립운동하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자조선이나 한사군 등 중국계 역사 활동도 요동 지역에 국한된 지방사로 인식을 하게 되고 전통 유학자들이 어떻게 인식했냐면 단군조선 다음에 기자조선 또는 위만조선에서 삼한, 그다음 사군 이부가 뭡니까? 사군이 한사군 얘기하는 거죠. 이부는 진번이나 그 갈라져 가지고 나온 이부를 얘기하는 건데 그 동부 도위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군 이부로 해가지고 신라로 연결됐다고 하는 것이 당시의 전통 유학자들의 역사 인식인데 비해서 석주 이상용 선생은 새롭게 본 거죠. 단군조선, 북부여, 동부여, 절본부여. 부여로 보면서 절본부여는 나중에 이제 고구려가 되죠. 그래서 발해까지 우리 역사의 주류로 보게 되죠. 그래서 신라 쪽의 역사의 주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어느 쪽으로 봅니까? 발해까지의 우리 역사가 온전한 역사다.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역사관은 아까 얘기한 단재 선생이나 배감 선생이나 거의 그 의식은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마무리를 하고 30분 안에 끝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자, 계속 할까요? 예.
자, 그다음에 성제 이시영 선생 역사인식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황연배지 한사관 뭡니까? 황연배의 한사가 한국의 역사관을 논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연이 있죠. 그 임시정부가 우리가 아는 대로 상해에 있다가 1932년에 4월 달에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일본이 임시정부를 싹 뒤엎어 버립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에 있던 많은 인사들이 더 이상 상해에 있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남경이라든지 항주로 피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시영 선생도 항주로 피신하고 있었다가 이때 당시에 이런 학자면서 그 선비들이 그냥 앉아서 뭐 독립운동 그거만 해가지고 뭐 저거 한 것이 아니라 항상 공부를 하고 이런 학자들은 평생 책을 놓지 않죠. 아까 뭐 단재 선생이나 배관방위 선생은 마찬가지고 석주 선생이나 이분들이 항상 책을 옆에 끼고서 계셨던 분이죠. 그래서 이시영 선생도 상해에서 떠나가지고 항주로 들어오니까는 심심할 때 서가에 가서 딴 것 뭐 할 여유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나 뭘로 여유 없어요. 그래서 서사 중국 그 오래된 뭐 몇 대씩 내려온 수백 년 된 서사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가가지고 책 구경하는 게 유일한 이분들의 낙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서사라는 게 뭐 거기는 몇 대에 걸쳐 가지고 오래된 그런 서사 책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책을 보는 중에 이제 하나의 책을 발견한 게 이제 조선이라는 책이죠. 그것이 이제 황연배가 쓴 책인데 그 조선을 과연 중국의 학자가 조선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 궁금해가지고 그 책을 사다가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이게 뭐 터무니없는 얘기를 쓴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도 그렇고 많은 중국 사람들이 상해 임시정부를 도와주고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와주는데 이 황연배도 유명한 중국의 지사기 때문에 우리 거를 제대로 쓴 줄 알고서 책을 봤더니 이거는 아주 그냥 한국사를 갖다 아주 이렇게 처참하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제 이시영 선생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을 논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시영 선생은 백사 이항복의 10대 후손이죠. 그래서 이 집은 이효영 선생을 비롯해서 6형제가 전부 다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주로 망명해서 신흥무공학교를 만들고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서 많은 군인들을 길러내는 그런 집안들이죠. 그래서 이 집안이 대단한 게 조선 집안에서도 이런 집안이 흔치 않은데 이 집안에 무슨 유일한 책이 뭐냐면 상신록이라는 게 있어요. 상신록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승만 10분 이상을 나야 상신록이라는 책을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그 정승이라는 뭡니까? 좌의정, 우의정, 양의정 이 부류거든요. 그러니까 뭐 판서 이런 것이 아니고 정승만 11분인가 12분을 낸 그 집안이죠. 그래서 집안에서 상신록이라는 책 이게 아마 상신록을 어느 집안에서 낸 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안에 이제 6형제가 간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석영 선생은 그 이효원 그 영의정의 양자로 갔기 때문에 그 재산을 물려받아서 그 많은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이제 만주로 가서 신흥무공학교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황연배의 조선이라는 책을 보고서 이게 뭐 책에다가 이렇게 썼을 정도로 기가 막힌 일이었죠. 제가 이렇게 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나는 군자로서 대의를 지키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황연배군이 지은 이 책이 범하고 있는 잘못을 바로잡고 더불어 나의 견해를 여기에 덧붙여서 세계 만방에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믿었던 중국 지식인에 대한 그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인사들이 지한 인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황연배 역사인식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본 사료를 충실하게 반영했다. 자, 조선을 얘기하는데 일본 사료를 가지고 반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삼국유사에 대한 불신, 삼국유사가 일본 사람이 얘기한 그대로 한 거죠. 건국신화, 건국사화 이거 다 엉터리다. 무슨 곰하고 사람하고 해가지고 뭐 당군을 낳았다. 이거 엉터리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임나일본부설, 우리가 잘 아는 임나일본부설이 뭡니까? 일제가 이미 옛날 고대부터 한반도 남쪽을 경영했다는 것이고요. 신공황후의 조선정벌설, 신공황후가 이미 오래전부터 조선을 정벌했다. 뭐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대로 조선에다가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똑같이 이런 얘기나 가슴 아픈 일이구나. 중국의 인사들이 어찌 그렇게 자신들이 앓고 있는 중병에 대해서 이처럼 무감각하단 말인가.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필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잖아요. 한 사람의 백성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옛날 오호가 하나라를 어지럽힐 때 백성들이 큰 저항 없이 당했던 것이 지금의 경우와 같은 것이고, 또한 최근에 와서는 금나라와 완나라 그리고 만주의 청나라가 중국인들에게 목사슬을 채워서 소나 말처럼 부렸던 옛 일들이 모두 지금의 경우와 같은 것이다. 자, 중국도 옛날에 금나라한테 당하고 원나라한테 당한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진짜 목사슬에 채워가지고 소나 말처럼 천대받았던 그런 기억이, 그런 역사가 있는 나라인데, 자기네 이런 역사는 깡리를 잃어버리고 오늘날 조선이 일본에 압제당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 이렇게 비하하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이시영 선생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중국의 화하죠. 중국의 정통 한족이 만든 중국의 역사에서 나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 나라밖에 없어요. 한나라, 송나라, 명나라. 다른 거는 장나라니 수나라니 다 중국 한족이 아닌 그 외세에서 나라를 만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국에 온 천하의 중심인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시만어에 이제 총 23장을 하는데 결국은 저겁니다. 첫째는 황연배의 왜곡 기술을 처음에 이제 반박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과 중국이 연합해서 일제 항전해야 되지 않느냐. 봐라. 우리가 망하게 되면 너희도 얼마 없으면 똑같은 일제 당하게 된다. 우리가 흔히 순망치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입술이 없으면 언젠가 이빨이 시리게 돼 있다. 조선이 일제에 들어가게 되면 언젠가 너희 나라도 일제 치하에 들어가게 됐자. 실제로 그렇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오히려 한국과 중국이 연합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이시영 선생님도 그런 얘기다. 한민족 문화의 고유성을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뭐 문화의 고유성은 뭐 새삼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만 오늘날까지도 중국은 훼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국의 홍산 문화라든지 동북공정을 지금도 훼손하고 있는 것 같이 이웃 나라에서 우리의 역사를 훼손하는 거, 이 훼손이라는 건 뭡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걸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훼손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해방 후에 또 일제 시기에 일제 오래 종사했던 많은 학자들이 해방 후에 그 우리나라 역사의 중심이 되면서 많은 이런 그 훼손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마지막에 이거는 조금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여기에 전체에 대한 역사 인식을 영향을 끼친 분을 잠깐 소개를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자, 제 그 2대 대종교 교주입니다. 인물로 당대 역사, 이분들 김교원 선생, 나철 선생 1대, 그 다음에 김교원 선생, 그 다음에 윤세복 선생, 이렇게 3대까지 우리가 흔히 일제시대 때 있었는데 김교원 선생에 대해서는 흔히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네 분의 그런 역사학자들이 사실은 그 김교원 선생의 그 역사 인식에 대해서 큰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 김교원 선생이야말로 조선의 역사학자라면 역사학자고 이쪽에 중국 우리의 역사의 사설을 가장 많이 읽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죠. 자, 김교원 선생은 18세의 과거 급제 안에 25년간 벼슬살이 속에 특히 규장각 부지학으로서 왕실에 전해오는 우리나라 전래 고서들을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규장각의 부지학, 제학은 영의정이 의미적으로 하는 것이고 부지학이 이제 실세, 그
실제로 이제 학자인데, 그러니까 김교원 선생은 학자 관리로서 계속해서 이제 쭉 해왔던 그런 인물이고, 그 다음에 규장각을 드나들면서 규장각의 전례 내려오는 우리 역사서를 마음대로 그 열람할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많은 역사를 책을 본 분이죠. 그리고 실제로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문헌비고라든가 국조보감 여기에다 편집위원이나 관여해서 만들었던 그런 최고의 학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1898년에 독립협회나 만민공동회 활동을 하셨고, 그다음에 1910년에 종이품 가선대부로서 이제 벼슬을 마치게 되고, 후에 조선광문회 최남선이 만들었던 조선광문회를 통해 가지고 이분이 워낙에 책을 많이 고서들을 많이 봤으니까 고전 간양 사업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대전교 입교해서 1910년에 대전교 2대 교주가 되고 1917년에 대전교 총본사가 만주로 이전하면서 만주 화령현에서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1919년에 그 대한독립선언의 발표를 주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햇수로 음력으로 1918년이 되는 그 무원년 이제 독립선언을 발표하게 되고, 이분의 저술이 이제 단조 사고라든가 신단 실기라든가 신단 민사, 배달적 역사 이런 것들이 이제 대종교 역사서라고 하지만, 대종교 역사서 내지는 그 종교 서적이라고 하지만은 여기에 우리의 역사에 대한 것을 정리를 많이 해놨던 것을 볼 수 있고, 특히나 신단 민사 같은 거는 우리나라 고대 역사를 처음부터 쭉 기술했던 그러한 책입니다. 특히나 이제 배달적 역사, 배달적 역사는 이때까지 김교원 선생 저수인 줄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도산 선생의 그 유물에서 이제 저게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나타나게 된 배달적 역사라는 이 책이 있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아까 그 네 분들을 얘기할 때 그분들이 뭐 그분의 정확하게 대종교 교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은, 그분들의 항상 역사에선 대종교의 그 역사 사상을 상당히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김교원 선생의 역사 인식에 많이 큰 영향을 주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의 역사학자의 얘기를 빌려가지고 김교원 선생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근대 들어서 이러한 올바른 역사에 눈을 뜨게 해준 인물이 김교헌이다. 그는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환골탈태하였다. 중화적 지식인에서 신교적 역사가로 지체 높은 사대부에서 독립투사의 길로 일생을 바꿨다. 그의 천지기벽과 같은 변화의 계기는 대종교와의 만남이었다. 그의 역사인식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기반한 민족적 신교적 가치를 일깨워주었고, 특히 신교사관과 남북조사관, 남북조사관이라는 건 한반도와 만주를 이원적으로 보는 사관이죠. 그다음에 부여 정통론, 우리가 쭉 이때까지 배웠던 부여를 우여 정통으로 봐서 발해까지 이어지는 정통론을 이야기한 거죠. 부여 정통론 등의 새로운 역사 인식의 틀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로서 감옥에서 또 망명지에서 이렇게 남긴 이런 역사의 기록을 우리가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학자들의 서거나 연구실에서 연구된 것이 아닌, 이분들은 뭡니까? 역사의 현장에서, 또 실제로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만국의 근본원을 찾아서 젊은이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후학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글들을 남겨서 이런 역사관이 오늘날 우리에게 면면하게 이어져 왔고, 특히나 이런 면에서 우리 독립운동 했던 분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후손들이 이런 역사관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 이런 역사관에 대한 앞으로의 연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그런 기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쭉 네 분의 고대사 역사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기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